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자 이경태입니다. AI 피팅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들어서 AI 기술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AI를 쓴다 이런 게 아니라 AI로 무엇을 할까?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AI로 어떤 사업을 해서 캐시카우를 만들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나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또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는데 오늘 좀 많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여기가 4명 분인데 4명을 꽉 채웠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AI와 그리고 영상 판독해서 뭔가 산업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소 저감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자원을 또 재활용하고 또 폐기물을 좀 잘 활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오늘 주제를 잡아봤고요. 그래서 요 관련해 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이트테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회사 에이트테크의 대표 박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단골 패널이신데 또 최재호 맥케이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케이 대표 수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관 쪽에서도 좀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또 창업진흥원에서 오셨습니다. 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에서 CES를 맡고 있는 안치성 대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내년 1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CS 관련해서도 이제 다양한 준비를, 여기 계신 분들은 CS하고 다 저 포함해서 다 관련이 있어요. 공통 키워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먼저 모신 대표님, 그래서 사실 이제 AI와 이제 폐기물을 연계돼서 하는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업체 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에이트테크는 사람을 대신해서 폐기물을 인식하고 또 로봇을 통해서 이 폐기물을 분류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고요. 저희 AI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비전 인식이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폐기물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제 이걸 학습한 인공지능이 폐기물이 지나가면 이 폐기물이 무엇인지 인식 분석해서 그 결과값을 로봇에다가 전달하면 로봇이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주면서 분류하는 그런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살면 재활용 수거를 하잖아요.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랑 같이 이제 가다 보면 같이 아이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플라스틱이다, 이거는 종이다, 이거는 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네네. 이거를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 이제 더 알아서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그걸 분류해서 결국은 나눠서 놓는다는 개념은 분리수거 개념에서 분리를 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매우 비슷합니다만 사실 안타까운 게 네. 저희가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이 분리수거의 기준이 산업이 정말 재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건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저희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대로 종이면 종이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제 산업에서 이걸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플라스틱을 더 세부적으로 어떤 재질, 플라스틱의 ABS라든지 PP라든지 P 이런 식으로 재질별로 구분해주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고, 또는 이제 손상도 데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염도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 그리고 또한 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 작은 애들까지 다 같이 이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너무 인풋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필연적으로 가정에서 한번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을 하면 재활용 선별장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네. 그럼 재활용 선별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업용 기준을 접목시켜서 다시 한번 분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희 에이트테크는 제일 처음으로 이제 이런 재활용 선별장에다가 로봇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또 대기업과 이런 협업을 통해서
우리 공동주택에서 네,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분리수거장을 자동화하는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설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아이한테 안 알려줘도 되나요? 뭐 환경에 대한 이제 네. 중요성을 이제 알려주고 네, 네, 그렇죠. 학습하는 과정에서 누구나에게 이런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 또는 네, 성인이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탄소 제로 시대에 이제 결국은 좀 으뜸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 시대에 결국은 그 재활용이라는 부분들이 자원을 다시 한번 활용해서 좀 더 또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소를 갖게끔 만들어준다는 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제 좀 뭐 그동안에 혹시 뭐 투자라든지 뭐 그런 거 좀 받으신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에이트테크는 이제 공식적으로 2020년 5월 달에 네, 설립이 되어서 시작했는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네, 저희도 이제 제품화를 하면서 여기까지 성장한 이제 하나의 벤처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저희는 2021년에 첫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거의 매해 예, 이렇게 이제 투자 라운드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고요. 지금까지 이제 약 누적 투자 금액으로는 한 130억 정도 유치하면서 네, 이제는 그래도 조금의 회사다운 면모를 네. 지니게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름 자금력이 또 투자를 많이 받았네요. 그죠? 그러게요. 네. 그 가운데 창진원이 혹시 뭐 협업해서 도와주거나 지원해준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CES에 이제 나가실 분이시고요. 네. 아마 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아마 네. 창업진흥원에서 지원 사업들 많이 있어서 네. 지원을 받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요? 맞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이제 창업을 하면서 네. 뭐 도움을 받는 여러 기관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요즘 밖에 나가서 예비 창업자나 이제 기창업자분들한테 제가 아는 많은 뭐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중에 창진원은 네, 창업진흥원은 너무나 저희한테 소중하고 고마운 네, 은인이시고 초기에 저희가 창진원을 통해서 이제 지원 사업들을 이제 많이 지원을 받았었죠. 특히 제일 유명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예창을 하셨어요? 네, 저는 예창은 못했는데 예. 예, 초기 창업 패키지를 초기 창업. 네, 예창 다음 단계. 맞습니다. 잖아요. 네,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진행했었고, 그 외에도 뭐 중진공이라든지 네, 이제 기보, 신보 이런 데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처음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방송도 하지만 이제 그 정부 부처 출입을 같이 하면서 이제 중기부, 창진원, 그다음에 중진공 이런 곳에 출입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 그 업계에서는 많이 그런 프로그램에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창밖에 모르고 사실 네. 예창이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건데, 예창만 끝난 다음에는 그 잘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단계별로 잘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좀 간단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가능하세요? 네. 우선은 창업 생애 주기별로 이제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도약 단계,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 단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창업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들이 있고요.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예비 창업 패키지가 이제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할 수 있고, 일반적인 게 초기 창업 패키지가 이제 1에서 3년 이내에 이제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도약 단계 3년 초과한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이나 아니면은 이제 내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GMAP이라든지 KSC 센터라든지 이제 그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직접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스타트업 해외 전시회 담당하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CES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다시 이제 그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를 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냥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폐기물이 지나가는 것을 촬영해서 그 영상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분류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쌓아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라든지 그걸 관련된 좀 노하우나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제가 어디까지 이걸 자랑스럽게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스타트업이라서. 네. 근데 이제 초기에 이 데이터 관리가 AI한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AI,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폐기물 분야에서만큼은 AI의 이 데이터 수집이라는 게 확보를 하는 이 과정이 사실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플랫폼에서 데이터들이 직접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뭐 아니면 이제 크롤링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사진들을 확보할 수도 있고,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여러 개 있지만, 사실 아무도 쓰레기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는 결국 또 현장에서 이 데이터와 또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찍어서 올리는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저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직접적으로 이 현장을 뚫어서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초기에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막 창업을 했었던 시절에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아직 축적되기 전이라서 너무나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뭔가 이런 전문적인 데이터 수집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저희가 이 영상 또는 사진 데이터들이 이제 영상 사진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고프로 카메라를 저희 이제 헬멧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저희 몸이 하나의 지지대처럼 해서 이제 현장에 가서 뻣뻣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고 그거를 막 10분, 30분 이렇게 촬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쉽지 않네요. 저희가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아이템 처음 들었을 때 다른 거는 시스템은 뭐 기술 좋으시니까 만드셨을 거고 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AI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대상 데이터가 쓰레기인데 이걸 어떻게 모으셨을까? 이게 진짜 고생스러우셨을 텐데. 맞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혹시 그 실제로 서서 그 이제 고프로를 이제 이제 끼고 했을 때 사진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솔직히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 혹시 공개 안 돼요? 회사 금고에 잘 아무도 꺼내보지 못하게.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스토리텔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웹크롤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편하게 소프트웨어로 크롤링을 하거든요. 그거나 웹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있으니까 가져다 하면 되는데 저렇게 지금 그 버티컬 서비스 특정한 서비스를 만드시는 건데 그런 데이터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구하시는데 진짜 힘드셨겠다. 왜냐면은 저도 예전에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이 창업을 할 때 그 고된 부분들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뭐랄까 어떤 이 분야는 사실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자산이잖아요. 근데 없는 거에서 지금 그걸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확보하려면 사실 현재 AI 시장에서는 데이터는 결국은 뭐 GPT가 그동안에 뭐 했던 것도 사람들이 일일이 그 안에서는 또 했던 방대한 작업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잘 말은 했어도 안 보였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실제 쓰레기 사진을 고프로를 쓰고선 했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업체에 어떻게 보면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근데 AI를 활용하시든 서비스를 하시니까 이제 그런 재미있는 히스토리를 가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대상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럼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잖아요. 대상이 쓰레기신 거고 이제 폐기물. 폐기물. 좋은 표현인데 폐기물이신 거고 뭐 다른 재밌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놀이터 고장난 거. 고장난 놀이터는 금방 고쳐요. 그래서 데이터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재밌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죠.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 뭔가 하시려면. 근데 지금 단계에서 AI 산업은 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AI 기능들. 그 복잡한 기능이 아니더라도 그거가 필요한 단계에서 지금 저에게 좋은 아이템을 잡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시장 속에서 버티컬 서비스나 니치 마켓의 중요성을 지금 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라서. 그럼 지금은 그러면 그 데이터가 많이 이제 그 데이터를 확보를 많이 하신 개념인가요?
네. 지금은 저희 역시 이제 축적된 DB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다만 요즘에 저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이제 사업 초기에는 저희 역시 이제 비전 인식에 대한 이 인공지능의 구조 자체에서 저희가 필요로 했었던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2D 정보, 이제 2디멘션 정보에 그쳤었으면 요즘에는 저희가 좀 더 로봇을 더 고도화하고 또한 이제 분류하는 장치에 대한 기술 개발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데이터들이 가진 정보가 단순히 2D에 그칠 게 아니라 이제 3D 정도까지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의 또 변형 및 가공 작업들을 또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초봉강 데이터도 사용하시는 것 같고, 다양한 형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카메라만 갖고 아마 크기 계산도 필요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세부적인 기술들이죠. 네. 그 예전에 제가 10년 정도 전에 그 실리콘밸리 취재를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난 그 AI 박사,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이었는데, 그때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하는데,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론을 가지고 AI로 분석을 하는데, 그 드론으로 쭉 돌아다니면서 그 거리를 찍고 그걸 분석하면, 그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시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생각을 제가 왜 했냐면은 그 폐기물이 예를 들어 아파트나 또 특정 지역일 경우에 지역마다 폐기물이 나오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폐기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르는 그런 어떤 걸 학습해서 직접 분리수거 개념에서 분류가 되는데 일단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특정 지역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뭔가 또 다른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야, 저가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게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에이트테크를 창업하고 이 데이터들을 DB화하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보통 소비 플랫폼에서 앞단에서 이커머스라고 그러죠. 소비 플랫폼에서 이제 그 소비자들의 이런 이제 구매 패턴들을 파악하면은 그들의 이제 소비 패턴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이제 소득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그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터나이징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단에서 또 다른 엔드죠. 이 엔드에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보니까 이거 역시 사실 저희가 DB화를 시키면은 반대 이커머스랑 또 반대의 개념에서 그들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개개인이 버리는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만든 이 분리수거장 자동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버리는 패턴을 또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어느 장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가 많이 팔렸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 음료수병이 많다. 아니면 어떤 병이 많다. 이런 거 지역 그게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더 복합적인 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총량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병류가 많았다가 갑자기 줄어들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의 어떤 소재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비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특정의 폐기물이 많아졌다 아니 적었다가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에 제가 이제 그 기재부 출입하는 경제 기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요. 그 전체 토털에서의 소비 흐름을 통해서 경기 지표에 대한 걸 좀 연결시킨다면은 경제에 대한 뭔가 어떤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얼마만큼 빅데이터화 시키느냐에 따른 그런 거일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쓰레기 또는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이 자원들이 개개인들만의 특색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의 특색도 있고, 진짜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단순히 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만의 특색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선 별장 같은 데 가보면은 벌어지는 그 폐기물들의 이제 비율이라 그러죠. 이 레시오가, 뭐 강서구와, 네, 강동구가 또 다르고, 네, 뭐 강남구와 뭐 송파구가 또 다르고, 그런 식으로 되게, 네, 특이한, 네, 장점들 또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집 수거 단계랑 또 굉장히 밀집되어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 그 폐기물 수집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면 쓰레기차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징계차라고 부르는 이 차량들이 이제 뒤에 폐기물들을 싣게 되면 이렇게 압축시켜주는 이런 특장차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징계차로 수집하는 곳들이 있고요. 또 징계차가 아닌 그냥 정말 네모나게 큰 박스 틀에다가 이제 실어서 또 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또 들어오는 폐기물의 이제,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피지컬 특성들이 네, 또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약간 뭐 압축되거나 물리적인 특성이겠죠. 네, 어떤 거는 쫙 원본 그대로 네, 맞습니다. 온 것도 있고, 어떤 네. 거는 산산조각 나는 게 있으면 이거랑 같은 건데 다른 거로 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사전에 이제 대표님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 일부 보면 이제 그 센서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그냥 인식하나, AI 돌려서 하나 한 게 아니라 또 특별한 또 센서가 있지 않나요? 네, 저희는 사실 여러 타입의 센서를 쓰고는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 2D 데이터만 지금 뽑아낼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기물 영역은 사실 굉장히 특별합니다. 되게 특수하고요. 이제 물류적인 측면이나 제조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정형화된 대상들을 많이 상대를 하게 돼요. 뭐 이제 로지스틱스에서는 간단하게는 이제 박스,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또는 제조업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나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정형화된 그 나사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딱 그 특정 이런 정형화된 그 어떤 상황, 그리고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만 많이 신경 쓸 수가 있는데, 이 폐기물은 실제로 각 대상마다 그 변형의 폭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페트병만 예를 들더라도, 누구는 페트병을 있는 그대로 버리기도 하고, 누구는 페트병을 위에서 아래로 압축해서 버리기도 하고, 누구는 옆으로 발로 밟아서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는 진짜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자르거나 네, 이렇게 파손시켜서 버리는 경우들도 즐비하고. 그래서 이 변형의 폭이 너무 넓어서 맞습니다. 단순히 그거를 인식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도전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분류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법령적으로 모든 폐기물들을 사람 손만큼 잘 집어서 버리는 건 이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나름 로봇기업의 CEO기는 하나, 저희 제품이 절대 100% 만족스러운 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쪽에 이제 저희는 R&D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진공 흡입 방식으로서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분류하는 이런 vacuum suction 메서드를 쓰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그 유리병이라든지 네, 이렇게 원형에 가까운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표면이 이제 평평하지 않아서 진공이 정확하게 생성돼서 이거를 흡착하기가 좀 어려운 객체들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약간 요즘 휴머노이드처럼 네, 핑거 그리핑 타입으로 이걸 집어서 또 분류해주는 방식을 또 개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되게 유동적으로 대상에 따라서 많은 이제 저희가 어프로치를 네,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3D 정보가 많이 필요해서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RGB 센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카메라죠. 네, 사람 눈으로 보는 거랑 되게 비슷한 가시광선대의 이제 센서를 통해서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였다면, 지금은 이제 이것을 네, 저희는 3D 스캔도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스펙트럴 카메라를 써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네, 스펙트럼에 대한 스펙트럴 데이터라고 부르는 이런 초분광 이제 근접에서 영역되죠. 네, 그런 데이터들도 수집해가지고 네, 저희 AI한테 학습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또 처리하게 되면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법령적으로 많은 폐기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아직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네. 있지만 이제 네. 제가 제일 와닿는 거는 이제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네. 그 수많은 그 익셉션들, 그러니까 병이 있지만 그 병이 하나의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모양으로 변형돼서 들어올 텐데 네. 그것들 처리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눈에 보이니까 저는 이제 네. 고생 되게 많이 하셨겠다. 근데 그 초반에.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는 게 아까도 이렇게 뭐 이렇게 플라스틱 병을 뭐 이렇게 찌그러뜨기도 하거나 옆으로 이렇게 포즈 취하면서 이렇게 밟았거나 하면 보면서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구분이 됐구나. 네. 그걸로 인해서 새로 들어오는 그 카메라에 들어오는 영상에 들어온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유출을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패턴들에 대한 그 분석이 상당히 그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상당히 구분이 많이 돼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네네. 뭐 단순히 그 플라스틱 병만 말씀하셨지만 각각의 또 다른 재질의 그런 폐기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것도 있지 않을까, 진짜로? 진짜로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식단과 분류단이라고 저희는 나누고 있는데, 즉 인식단은 AI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했을 때 그것이 정말 정답값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그걸 보는 인식값이라고 얘기하면, 하나 분류값은 결국에 로봇이 그거를 정확하게 집어서 우리가 원하는 통수까지 잘 분류해주는 즉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고 하나 하드웨어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잘 인식하고 분류를 해주는 거 중에서 가장 애매모호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둘 다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단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걸로 말씀드리면은 냉정하게는 투명 유리병과 투명 페트병은 매우 유사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분류단에서 힘든 것들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겹치게 되는데, 일단 폐기물들이 많이 겹쳐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 이럴 때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이 겹쳐서 이제 수북히 쌓여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인식했었던 그 해당 폐기물 객체의 좌표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짚는 이 모션 속에서 뭐 다른 폐기물들을 치게 되면서 이것들이 또 좌표가 변하기도 하거나, 또는 뭐 밑에 이제 깔려있는 다른 객체들이 이렇게 있었다가 이제 얘를 집으려고 했는데 얘가 무너져 내리면서 집을 수 없게 되거나, 되게 이런 뭔가 복합적이고도 생각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들 실제로 적용시켜보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는 항상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런칭하는 데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시장에 런칭된 서비스들은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들이라고 저는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그런 고충들을 처리를 하시고 나서야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니까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 테스트를 계속 하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디지털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이제 그것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든, 저희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보도자료도 되게 포맷이 다르고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분야는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폐기물을 일단은 그 과정이 좀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좀 궁금한 부분이, 그 안에서 인식하는 건 되는데 그 앞에서 이제 어떻게 거기까지 가져다 놓느냐,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로봇의 어떤 그 도움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통 이제 나가서 국내 자원순환 시장의 이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보통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서 많이 설명을 드려요. 피라미드 구조로서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윗단에서 아무래도 수는 적은데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차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 선별장들은 가정에서 버리는 폐기물들이 가장 먼저 입고되는 곳이고, 그럼 여기에서 하는 작업은 항목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페트병이면 페트병대로, 유리병이면 유리병대로, 뭐 캔이면 캔대로 이런 식으로 뭐 종이, 뭐 박스류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면 그 항목별로 묶어준 폐기물들이 2차 선별장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 피라미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들한테는 원료로서 팔리게 돼요. 그러면 2차 선별장들은 이걸 원료로서 구매를 한 다음에 세부적인 선별을 하게 됩니다. 뭐 색상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할 수 없는 이제 손상도라든지 이제 오염도가 심한 객체들은 또 빼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1차 선별장에서 너무 막 100% 순도로서 그 항목별로 묶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물질들을 또는 다른 객체들을 많이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층층이 내려가게 되고 맨 마지막 때는 이제 재생 원료로서 하게 되는데요. 그럼 1차 선별장을 예로 들었을 때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기물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이 있고 또는 이제 원룸이라든지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버려지는 것들은 보통 그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게 돼요. 아파트 분리수거장 우리가 직접 내려가서 있는 그대로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이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뭐 이제 분류된 친구들이 만약에 굉장히 좋은 순도로서 분류가 잘 되었다면 처음부터 2차 선별장으로 팔려나가는 결과를 낳을 때도 있고 또는 1차 선별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앞단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버리게 될 때는 비닐봉지 안에서 버리게 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선별장에서 해야 되는 작업은 봉지를 뜯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봉지를 뜯는 이 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곳이 사실 대부분이지만 뭐 파봉기라고 불리는 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칼날로 이 봉지를 찢어내는 거죠. 그렇게 찢어내서 파봉이 된 상태로서 이제 얘네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또 두 번째로 하는 작업은 큰 객체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어찌됐건 너무 큰 객체가 아래 있는 객체들을 가리게 되면 그 추가적인 선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큰 객체들을 먼저,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걸로는 박스류를 제일 먼저 제거를 하게 돼요. 또는 큰 비닐이 막 파봉됐기 때문에 이 비닐이 있으면 밑에 있는 객체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큰 비닐봉지, 실제로는 비닐이라는 개념도 좀 잘못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쓰이는 비닐은 폴리에틸렌이라는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그리고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이렇게 두 가지지 우리가 생각하는 비닐 개념이랑은 사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봉지와 이제 큰 객체들을 좀 정리를 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지는 사실 선별장들마다 좀 특색이 있는데 이 앞단까지는 비슷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유리병은 유리병대로, 철캔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일반적인 부탄가스 스프레이 다 철캔이거든요. 또 철캔은 철캔대로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캔은 알루미늄 캔대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분류를 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은 앞단에서는 사실 로봇의 아주 간단한 기능인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파봉을 한다든지 그런 기계적인 역할하는 장치적인 개념이어서 하긴 뭐 그게 발전돼서 로봇화 된 거잖아요. 로봇 역사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처리가 돼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구분을 해서 이제 각각 분리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해가 좀 저는 됐는데 되셨나요? 네, 저도 이해를 했는데 정말 그 분야가 이제 되게 깊다.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저도 처음. 저는 옛날에 제 머릿속에 있는 임팩트 있었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저기 용산 쪽에 가면 분리수거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가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일일이 진짜 산같이 쌓인 데서 이렇게 분리를 손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필요한 솔루션이다라는 건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때 이걸 어떻게 하지? 저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딱 보면 진짜 산이에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쭉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해요. 와, 이거는 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얘기가 그냥 다 버리기도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수거 가정에서 열심히 해도 그냥 긁어다 버린대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이쪽 재활용 쪽에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은 사실 분리수거가 잘 됐어도 그게 재활용되거나 실제 다시
원료로서 쓰이는 게 100% 쓰이진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 부분 버리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흔히 우리 백색 투명 PT병 있잖아요. 네. 그것도 분리수거할 때 제대로 안 하면은 쓸 수가 없는, 그 안에 뚜껑을 안 닫으면은 비닐도 까서 버려야 된다고 네, 얘기를 그 안에 하고.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또 그거를 또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비용 때문에 굳이 그걸 쓰지 않는, 그걸 굳이 해야 되나, 그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네. 그런 개념들이 있어갖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분리수거를 맨 처음에 버린 사람이 제대로 분리하는 게 가장 좋고, 사용자가.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쪽 산업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더 안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여기서 얘기를 하나 하자면 되게 아까 드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비슷한 사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네. 돈 많이 버시면 공공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까 드론 얘기했을 때 해안가에 쓰레기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 드론으로 쫙 찍어서 이거 찾아가지고 네. 이제 수거할 위치들 찾는 네. 이런 로봇도 만든다는 어떤 그런 초기 단계 네. AI 개발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드론에서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환경을 위해서 어차피 환경을 위한 기업이다 보니 네. 하면 어떠실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 하고 싶죠. 저희 방송이 원래 그냥 소개하는 방송이 아니라 사업 컨설팅 그런 방송이에요. 실제로 저희 사회 AI PPL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맞아요. 주는 방송이시죠. 예. 요번에 이제 맥케이도 이제 지금 여러 투자라든지 기업들에서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심심이 대표님 맞아요. 심심이라는 AI 챗봇 기업인데 얘기를 하다가 그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나갈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네. 그거를 이제 광고에 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PPL AI PPL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셨죠. 딱 얘기가 터져 나온 거예요. 네. 그거 정말 괜찮은데 했는데 시장에서 그 키워드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매료된 그런 분위기예요, 현재 시장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언뜻 생각이 드니까 방금 전에 그 드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로봇 만들고 싶었거든요. 재밌었다. 남자들 너무 하잖아요. 로봇 애니메이션 많이 보니까.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분리수거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실 로봇 기업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면밀히 따진다면 AI 로봇 로봇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거기에 특화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센서라든지 분리할 수 있는 AI 학습해서 분류하는 부분인데, 로봇이라는 영역이 상당히 다르게 할 수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만 폐기물이나 쓰레기에 대한 키워드가 아까 그것도 맞잖아요. 드론이라든지 다른 어떤 로봇의 기능들을 접목한다라면은 사업 분야가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약간 신사업 개념에서. 오늘 컨설팅 받는다는 얘기. 오늘 갑자기. 물론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의 사업 분야가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폐기물이라는 이 분야에서 사업을 당연히 시작했지만, 결국엔 환경에서 이 자원순환의 밸류체인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는 그냥 하나의 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이클이 잘 완성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앞단에는 당연히 수집 수거의 개념도 있을 거고, 추가적인 선별에 나중 가서는 이제 원료 재생의 영역까지.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의 제조라는 큰 산업군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저희가 달하는 이 부분에서의 책임이 되게 크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센싱 방식이건 AI 방식이건 이쪽을 만약에 좀 더 디벨롭 시키게 됐었을 때 또 나갈 수 있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고, 로봇을 또 이제 저희가 더 디벨롭하고 이제 이거를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 했었을 때 또 저희가 넘어갈 수 있는 또 새로운 분야들이 되게 있다고 생각해서, 앞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해양 폐기물 분야부터 건설 폐기물 쪽, 사실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저희도 좀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같이 이제 뭔가 새로운 신기술을 좀 개발하자는 쪽에서 너무 좋은 취지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일단 저희 제품화가 된 부분은 생활 폐기물 영역이고, 이 생활 폐기물 영역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제
가장 우리 가까이서 네, 폐기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싱을 같이 맞추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기술 개발, R&D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로봇 분야도 로봇 분야대로 그리고 이제 AI 분야는 AI 분야대로 계속적인 네, 모델과 라인업을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해외로도 진출을 좀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해외로 진출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책적으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라는 어떤 그 정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투명 PT병도 그렇게 분리수거하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는데 국가마다 정책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폐기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처럼 있는 데도 있지만 네.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공간적인 특성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에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들이 결국 고객인데 고객이 사실은 원하는 게 한국에서 원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응력은 결국은 아까 센서도 사실 센서 기능을 좀 확장되면 꼭 폐기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로봇도 정말 아까 전에 바닷가에서 비닐을 주었지만 다른 걸 지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뢰를 지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가서.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뭔가 확장될 수 있는 게 해외로 나갔는데 네. 일단 해외 나가면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이런 기술도 있다라고 할 경우에 뭐 폐기물도 하지만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캐시카우를 새롭게 가져올 수 있지 않냐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아까 전에 그 투자금의 규모를 볼 때 네. 그 정도 규모를 그렇게 그냥 막 받지는 못할 텐데 이유가 있을 건데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좀 설명을 좀 듣고 저도 이제 지금 방송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머리를 굴려보니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렇게 확장력이 좀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산가라면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자산가가 아니어가지고 네,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같이 완전히 그냥 기술 오리엔티드된 회사들은 사실 명분이 많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참 좋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저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맨날 소프트웨어 만지고 AI 만져서 뭐 이미지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재미는 있는데 이거 해서 뭐 하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보통 이제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환경과 관련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뭔가 환경에 대한 뭔가 기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대표님도 원래 그런 마음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분야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혹시? 네, 사실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제 성향이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려서부터 조금 칭찬받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나대고. 지금도 방송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오지랖 높게, 네. 뭐, 참견하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사회에 도움되는 일들을 했었을 때, 이제 사람들의 이런 선망이라든지 칭찬의 대상이 되는 걸 좀 많이 즐겼었던 것 같고요, 어려서부터. 딱이셨네요. 맞습니다. 그랬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해외에서 네, 학교를 나왔는데, 저가 전공했었던 그 과가, 네, 저는 환경공학이랑, 네, 지질자원학을 전공했어요. 지질자원학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과일 수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지하 자원들을 확보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 이 자원들이 지하에서 보통 채굴을 하거나 하면서 환경오염들을 많이 유발을 시켰는데, 또 환경 쪽의 공부도 같이 진행을 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자원들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이걸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에서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에 저는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도시광산. 네, 이제 그거 역시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영어로 이제 urban mining이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결국 우리가 한번 제품으로 생산했었던 거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회수하는 일을 일컫고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CPU나 램 메모리에서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캐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에 이게 또 재활용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산했었던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국 또 지하에서 채굴해야 되는 이 자원들을 지하에서 받지 않고 제품에서 받는 걸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 그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 일단 원자재를 뭐 실제 광산에서 뭐 캐서 가공해서 신제품을 만드는데 그걸 버리는 곳도 광산이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재료를 뭐 똑같은 품질의 뭐 재료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잘만 가공하면 또 그중엔 또 그 정도 수준의 원자재가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품목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들어가는 그 폐기물의 그 재질은 또 부가가치가 높고 어떤 분야는 또 부가가치가 낮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같이 한데 모인 것들은 또 각각 다를 텐데. 네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돈을 가려고 한다면 사업이니까 좀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그리고 정말 돈이 되는 소량이라도 돈이 되는 그쪽으로 훨씬 더 많이 그 AI 분석이라든지 그런 거 공을 더 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게 혹시 뭐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방향성이라든지. 사실 물론입니다. 뭐 이제 저희가 생활 폐기물 분야에서 먼저 이렇게 저희의 제품의 상용화를 진행했었던 건 사실 제가 원대하게 가지고 있는 이제 비전 중에 이제 저희는 하나의 마일스톤일 뿐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그 마일스톤들을 밟아가고 있고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저희가 사실 이렇게 쭉 투자를 많이 받고 지금도 사실 투자 유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결국 로봇이 많아지면 하나의 스마트 팩토리의 형태를 지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지금까지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폐기물을 분류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로봇을 몇 대 정도 추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저희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번에 재활용 선별장을 하나 짓는데 이거는 이제 fully robotized, 즉 로봇으로만 운영되는 자원회수센터고 이렇게 했었을 때 기존 선별장과 대비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 또는 이제 실제로 폐기물 이 분야는 안타깝게도 그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군 산업으로서 매년 20명 이상의 분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빠른 이제 변환이죠. 이 트랜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쇼룸이자 약간 플래그십 스토어 느낌으로서 쇼룸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또 추후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이제 유효함 테스트 베드로서 활용하기 위해 이 캐펙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도시광산의 개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도시 광산을 만드시고 계시네요, 진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시 광산을 만든 개념,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어디에다가? 저희가 지금 인천 서구 경서동에 저희가 짓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저희의 이제 수출 전략으로서는 단순히 로봇을 낱개로 몇 대 팔기 위해서 저희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그쪽에 이제 어떤 걸 하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팩토리, 즉 이제 플랜트죠. 이 플랜트를 저희는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그 시장을 볼 때 결국 수출로 가게 된다면 시장을 볼 때 단순히 국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시티 개념에서의 뭔가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재활용 선별장이라는 게 결국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민간이기도 지자체가 같이 공존하는 섹터예요. 그래서 아까 피라미드로 설명드렸을 때 1차 선별장까지는 민간과 지자체가 같이 공존하는 영역이고요. 2차부터는 전부 다 민간의 영역이에요. 근데 해외 사정은 사실 다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민간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는 이런 혁신 도시 개념으로서 뭐 새롭게 이제 뉴시티죠. 뉴시티의 개념에서는 지자체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가장 최근에 두바이에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왔는데 이렇게 이제 새로 짓는 이
이제 두바이의 이제 변두리에 있는 한 지역에 이제 이렇게 POC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 또 플랜트적인 부분들을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써 이제 저희는 플랜트라든지 로봇을 시 개념으로서 설치하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운영되었었던 국내에 있는 자원순환에 대한 이 패러다임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해외에서도 잘 먹힐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해외 마케팅을 또 잘해야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에 가시죠. 네. 내년에 1월이죠. 네. 그때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시나요?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창진원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저희 역시 이제 CES에서 참석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홍보 및 이런 제품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적인 이런 뭔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지금 CES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은 편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 역시 이번에 창진원을 통해서 이제 부스 준비를 하게 되면서 CS 상에 대한 욕심도 지금 조금 내고 당연히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 제품을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여러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기회를 물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CES 주제들이 뭐 최근 들어서는 올해도 일부분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또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뭐 폐기물을 분리하거나 이런 로봇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 네. 이게 꼭 하나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해외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더 빨리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뭐 경쟁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역시 사실 당연히 해외 경쟁사들이 있고요. 해외 경쟁사들은 저보다 발빠르게 준비했었던 것들도 있었고, 저희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을 이뤄낸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큰 자금력을 등에 업고 성장하는 경우에는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스타트업이랑 경쟁에서 이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시장의 이제 이런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금력의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기긴 되게 어렵습니다만, 저희 해외 경쟁사들 같은 경우도 저희랑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성장을 시켜왔지만, 저희는 또 다른 방식의 이제 기술과 이런 게 이제 브랜칭 아웃 되면서 계속적인 독창성들을 또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시장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이 방식에서만큼은 그들과는 분명히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지금 또 이렇게 분리수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으로서 이제 제가 이번에 개발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딱 해외 수출 컨테이너 박스에 딱 맞게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창정원에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셨으면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저 크기가 좀 커서 부스도 좀 더 큰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면 되게 각광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실제 거기서 폐기물을 분리할 수 있는 걸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퍼포먼스를 줄 수 있다는 차원이면 되게 임팩트는 좋은 것 굉장히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와서 이렇게 덤핑하면 이렇게 그냥 두면 이제 이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해주는 이 시스템이 되게 사실 CS는 좀 힘들긴 해요. 거기 부스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저는 조금 욕심을 내고서 이후에 생각까지 해서 이 수출 컨테이너에 딱 맞는 사이즈로서 좀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저희는 또 약간 재활용 선별장에 납품하던 이렇게 판매하던 로봇에서 또 더 진보된 하나의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소프트웨어 하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AI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좀 이제 개런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더 이제 성능 보증의 영역이 되게 더 수월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재활용 선별장에 저희가 로봇을 판매했을 때는 로봇만 딱 들어가고 나머지 환경에 대한 저희가 통제권이 너무 없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로봇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여러 부분에서 좀 힘든 애로사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수출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이 시스템을 완전히 확립시켜서 넣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유지가 너무나 훨씬 더 수월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수출하는 쪽으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네. 저희는 참 좋네요. 저희 노트북 하나만 들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방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또 컨테이너 언박싱 하는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사실 이제 그 CES에 참여를 하시면 혁신 기업으로도 신청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말 기대가 되는 혁신 기업으로서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제 그 CES 이번에 이제 내년이죠. 내년 1월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창업진흥원이 그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과 함께 동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조금 1월달 CES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걸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제 113개 기업과 이제 같이 가고 저희가 이제 전시 규모 이벤트를 좀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포스코랑 홀딩스랑 이제 같이 조인을 해서 좀 더 전시 규모를 키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136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 규모 아닌가요, 그러면? 네, 여태 저희가 5년 동안 나왔던 규모 중에 최고 규모가 되고요. 우리 기업분들이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전시를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 CES에 처음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 영양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 마케팅 이제 하실 수 있도록 뭐 전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과 그리고 CES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성과가 나올지 그런 미디어 활용 언론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미디어 활용 교육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좀 특색 있게 하는 게 CES 직전에 저희가 현지 미디어랑 투자자를 섭외해서 저희 K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그런 네트워킹 파티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서 우리 전시장까지 이제 투자자와 바이어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희 올해도 이제 현장에서 피칭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조성을 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현지 참관객들 대상으로 IR이나 이제 기업 소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CES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뉴스핌이 또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사실 이제 그리고 창진원 협력사로서 그죠 공식 협력사잖아요. 저희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CES 참관단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내년에 CES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가 공식 일정인데 저희는 이제 5일 출발해서 또 이제 일주일 정도 12일 날 돌아오는 개념인데 그거 관련해 갖고 이제 뭐 기업 CEO 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대표님도 가시나요? 아니,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맥케이 대표님이 가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더 재미난 걸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그 창진원에서 아마 그 글로벌 그 투자사들을 몇 군데를 이렇게 연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회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또 부담 팍팍 들어야 돼. 네. 맥케이 역시도 해외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계시고 또 다른 박람회라든지 그런 걸 준비를 계속 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계가 된다면 좋을 것이고 맥케이 대표님이 현장에 가시니까 AI 피팅룸이 현장에서 방송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인터넷 사정이 좀 그러네요.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도 가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혼자 하기에는 좀 그게 AI 피팅룸이라는 걸 끌고 가기는 어려웠는데 저희 또 공식 패널이시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가서 그 현장에서의 AI 피팅룸이 정말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 이제 해외 로켓잖아요. 저희가 AI 피팅룸이 해외로 갑니다. 그래서 연계해가지고 현장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을 예정이고요. 사실 저희가 그 창진원 협력을 하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트워크 파티에서도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가고 저희 방송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현장에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첫날이 아마 창진원 행사일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네. 둘째 날 1월 8일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는 또 포럼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표님 한번 오셔서 좀 인사이트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정부 고위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권 인사들도 같이 초청을 할 예정이어서 네. 그때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할 예정이지만 그때 또 사실 참여 기업으로서 보는 CES는 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그때 가서는 아마 혁신 기업 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여 가능하신가요? 혹시? 네,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이제 AI 연계돼서 폐기물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또 이제 뭐 글로벌 시장, 글로벌 사회, 그리고 지구촌을 잘 살리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AI라는 것은 꼭 한 분야가 국한돼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정말 몰랐던 그런 분야까지 AI를 활용해서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보셨으면 하고요. 또 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새로운 피보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방송으로서 한번 그런 부분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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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태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유스들이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